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다낭 리조트에서 전화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아이들한테는 한 번도 할머니 노릇을 안 하신 분이 내연녀 아이들하고 해외여행을 가서 물놀이를 시켜주고 계셨습니다. 27년을 바쳤어요. 남편 빚 4,700만 원을 식당 주방 보조 뛰면서 갚았고 시아버지 수술비 1,800만 원을 제 퇴직금에서 꺼냈고 김장 80포기를 혼자 했고 제사를 연 8번 치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해외 출장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긴 다른 가족이었어요. 이 티켓에 찍힌 성인 3명, 소아 2명. 그 5글자가 제 27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27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이윤숙입니다. 결혼 전엔 식품회사 생산라인에서 7년을 일했죠.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지는 제품의 분량을 눈으로 골라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 숫자 하나 틀린 것도 그냥 못 넘기는 성격이에요. 그 꼼꼼함이 27년 뒤에 제 인생을 구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부재중 전화 99통. 남편 정태 번호였습니다. 그 아래로 시어머니 8통, 시누이 큰언니 5통, 작은언니 3통. 합치면 115통이 넘더라고요. 불과 1시간 사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하나하나 세면서 이상하게도 손끝이 차가워지는데 머리는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걸려온 정태 전화를 받았죠. 누구시죠? 저 아세요? 그렇게 또박또박 말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12시간 전 그 아침부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날 아침 7시 정태가 현관에서 캐리어 지퍼를 잠그고 있었어요. 베트남 거래처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4박 5일이야. 부장이 안 가면 안 돼. 정태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해외 영업팀 부장이었습니다. 연봉 7,200만 원. 동남아 거래처 관리 때문에 분기마다 한두 번은 베트남이나 태국을 다녀왔어요. 저는 27년 동안 해왔던 대로 멀미약이랑 컵라면, 종합 비타민을 지퍼백에 넣고 출장 때마다 입는 남색 정장을 다려서 캐리어 맨 위에 올려줬습니다. 현관에서 구두 신는 정태 뒷모습을 보면서도 의심이라는 게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27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요. 정태가 나간 지 2시간쯤 됐을 때였습니다. 거실 정리를 하다가 서재 문이 열린 게 보여서 들어갔는데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밀어 넣으려는데 서랍 안에 A4 용지가 4번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출장 서류인가 싶어서 무심코 펼쳤죠. 투어 이티켓 확인서, 인천 다낭, 탑승자 성인 3명, 소아 2명.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성인 탑승자 이름 3칸, 박정태,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 그리고 3번째 칸에 김순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소아 2명, 정태와 저 사이에 어린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서 소아 2명이라는 글자를 10번은 읽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종이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더 열었더니 이름 모를 어린이집 원비 납입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월 48만 원. 정태 계좌에서 자동이체. 그 아래엔 소아과 영수증 3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건 1년 4개월 전 날짜였어요.
1년 4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 캐리어에 컵라면을 챙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딸 수빈이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수빈이는 3분 만에 답이 왔어요. 엄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런데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27년간 살림이랑 카드 관리를 제가 다 했거든요. 정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해외 결제 차단을 걸었고 제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도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로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27년간 생활비 아껴서 모은 적금 통장, 잔액 2,300만 원,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카드를 맞고 나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봤더니 정확히 47분 뒤에 정태 해외 번호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어요. 13분 사이에 전화가 20통을 넘기더니 30통이 넘어갈 때쯤 시어머니 번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큰언니, 작은언니까지. 시댁 식구 3명이 동시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다는 뜻이죠. 그 장소가 다낭이라는 걸, 카드가 안 되니까 리조트 체크인에서 막혔다는 걸, 시어머니가 그 여행에 함께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15통이 다 쌓인 뒤에 마지막 전화를 받았어요. 정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고함 사이에 한마디를 넣고 끊었죠.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수빈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는 이티켓 출력본과 어린이집 영수증, 소아과 영수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티켓, 어린이집 영수증, 소아과 영수증. 넘길 때마다 수빈이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한테 이걸 보여줘야 하나 싶은 마음과 나 혼자 안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 사이에서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야? 수빈이가 소아과 영수증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1년 4개월 전.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27년 결혼 생활을 처음으로 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그랬어요. 명절에 친정 간다는 며느리가 어딨어. 시집 왔으면 이 집 사람이지.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 가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부엌칼을 도마 위에 탁 내려놓으면서 그러셨죠. 제사 준비는 누가 하라고? 네가 빠지면 일손이 모자라. 그래서 친정 방문을 1년에 2~3번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 사이 친정 어머니는 혼자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시어머니는 조문도 안 오셨어요. 정태한테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이겁니다. 상주가 며느리면 되지, 어머니가 왜 가? 정태가 12년 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밀린 신용카드 빚하고 마이너스 통장 합치니까 4,7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친정어머니 장례를 막 치른 직후라 친정에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저녁에는 마트 계산대에 섰어요. 주방 보조 일당 55,000원, 마트 계산 시급 6,470원. 하루에 2군데를 뛰면 9만 원 남짓 벌었습니다. 2년 걸려서 4,700만 원을 다 갚았어요. 그 2년 동안 정태는 소파에 누워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구직이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안 뽑아. 빚을 다 갚은 달에도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태가 지금 회사 해외 영업팀에 재취직했을 때는 진심으로 안도했어요. 연봉 7,200만 원이면
우리 같은 형편에선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집에서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는 매달 비행기 타고 동남아 뛰는 사람이야. 그게 입버릇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쓰러지셨을 때 수술비하고 간병비로 제 퇴직금 1,800만 원을 꺼냈어요. 식품회사 7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정태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뭘 그리 티를 내. 시아버지 간병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시누이 둘은 번갈아 병문안을 오면서도 간병은 단 하루도 안 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올케가 제일 잘하지. 우리가 하면 아버지가 불편해하셔. 작은 시누이는 더했죠. 나는 시집간 딸이잖아. 출가 외인이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들이 조문객한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올케가 아버지를 끝까지 모셨어요. 저는 영정사진 옆에 서서 이 집안에서 내가 뭔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명절 얘기는 안 해도 짐작하시죠? 김장 80포기를 혼자 했고 설, 추석, 시아버지 기일, 시어머니 생신, 시댁 조부모 제사까지 연 8회 넘게 도맡았어요. 시누이들은 매번 빈손으로 와서 제가 차린 밥상에 앉고 올케 솜씨는 역시 그 한마디 남기고 떡국 그릇 하나 안 치우고 갔습니다. 한 번은 설날에 큰 시누이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길래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자기가 산 자기 코트였어요. 27년째 저한테는 선물은커녕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제 얘기를 듣다가 카드 명세서 파일을 꺼내자고 했어요. 제가 월별로 정리해둔 명세서 철을 가져왔더니 수빈이가 한 장씩 넘기면서 형광펜으로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치를 훑으니까 대형마트 유아용품 코너, 키즈카페, 소아과 근처 약국, 아이온 매장. 매달 80만 원에서 많으면 150만 원까지 찍혀 있었어요. 기저귀 한 팩에 2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팩이면 한 달에 기저귀 값만 24만 원입니다. 거기에 분유, 이유식, 아이오까지. 수빈이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총합을 말했을 때 2,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결제 내역도 눈에 걸렸어요. 정태 개인카드로 찍힌 다낭 레스토랑, 호이안 아이 체험 프로그램, 리조트 부대시설. 전부 회사 출장 기간이랑 겹쳤는데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로 아이 관련 시설을 결제했다는 건 회사 출장이 아니라 사적 여행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수빈이가 돌아간 뒤 정태한테 전화했지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놀이 하는 소리도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2초쯤 침묵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받아쳤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네가 왜 상관이야. 정태 서랍에서 이 티켓 나왔어요. 성인 3명 소아 2명. 어머니 성함도 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요. 야, 남자가 바깥에서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잘했으면 그랬겠어? 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귓속에 아이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기 전에 습관처럼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 말하고 배경에 아이 웃음소리까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제가 직접 통화한 거니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파일을 따로 저장해 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서 27년치 가계부를 꺼냈어요. 결혼 첫 해부터 지난달까지 한 권도 안 빠지고 이삿짐 박스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한 푼 단위로 보고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27년을 이어온 겁니다. 첫 권 첫 페이지를 펼쳤더니 27년 전 신혼 시절 글씨가 보였어요. 콩나물 1,500원, 두부 1,200원, 계란 한 판 4,800원. 내 20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지금보다 훨씬 또렷하더라고요.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계부를 절대 버리면 안 되겠다. 이게 언젠가 내 무기가 될 수 있겠다. 4박 5일 뒤 정태가 인천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이티켓 출력본하고 어린이집 영수증 사본을 가지런히 놓아뒀습니다. 정태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게요. 정태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소리부터 질렀어요. 카드가 안 돼서 리조트 프런트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어머니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됐는지 아냐고.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식탁 위 이티켓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정태 시선이 종이 위에 멈추는 순간 현관까지 울리던 고함이 뚝 끊겼습니다. 거래처 출장이라며. 이건 뭐야? 성인 3명 소아 2명. 여기 어머니 이름도 있어. 5초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정태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서랍을 왜 뒤져? 도대체? 여러분,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바람을 피운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서랍을 왜 열었냐고 역으로 따지는 겁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길래 밀어 넣으려다 본 건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정태는 그날 밤 서재 문을 잠그고 안 나왔어요. 저는 안방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죠. 새벽 3시쯤 서재에서 정태가 전화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안 들렸지만 시어머니한테 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랑 직접 통화한 녹음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낭에서 돌아오자마자 택시 타고 우리 집에 올라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한 손에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서 계셨어요. 쇼핑백 사이로 시누이들 줄 화장품 선물이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돈이면 내 국민연금 석 달치다. 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턱 앉으시더니 대뜸 이러셨어요. 은수가 네가 이혼하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말을 이으셨죠. 그래 해봐. 이 아파트 정태 이름이야. 차도 정태 이름이야. 너 나가면 보증금 500도 없어서 반지하 갈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고 싶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파트 경기도 외곽 32평, 시세 5억 2천. 남편 이름이에요. 차도 남편 이름. 제 이름으로 된 거라곤 적금 2,300만 원하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월 42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27년을 바쳤는데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간 게 하나도 없다는 현실이 불륜보다 더 무서웠어요. 손이 차가워지면서 위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시누이 작은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옳게, 나는 옳게 편이야. 솔직히 오빠가 잘못한 거지. 편이래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지만 일단 들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떠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하다 보니 무심코 흘린 게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둘이야. 위에가 4살이고 아래가 2살. 어머니가 가끔 봐주셨어. 다낭도 어머니가 애들 봐주는 조건으로 같이 간 거야.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연녀 아이가 둘. 시어머니가 그 아이들 육아를 도와줬다. 다낭 여행은 시어머니가 무료 보모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성사된 거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어머니가 우리 수빈이, 준혁이 어렸을 때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가 애를 맡기면 되나? 네가 키워야지. 수빈이 유치원 졸업식에도 준혁이 초등학교 운동회에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의 아이들한테는 어린이집 원비를 아들 계좌에서 빠지게 하고 다낭까지 같이 가서 할머니 노릇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27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던 거예요.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28살 중소기업 사무직.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준혁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내가 더 잘 알아. 엄마가 요즘 예민해진 거 아니야? 제가 예민한 거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나중에 수빈이한테 들었는데 정태가 1년에 걸쳐서 여러 번 나눠 준혁이 전세자금으로 1,500만 원을 보태줬대요. 적금 깨서 해주는 거야.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그렇게 입막음을 한 거였습니다. 1,500만 원이면 제가 마트 계산대에서 시급 6,470원 받고 석 달을 서야 버는 돈이에요. 정태가 내 연녀한테 매달 8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쓰면서 동시에 아들한테 1,500만 원을 쥐어준 거. 결국 제가 27년간 아껴서 만든 가정 살림에서 빠져나간 돈이죠. 그 돈으로 아들 입을 막고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수빈이 하나뿐이었어요. 그 주 주말에 수빈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대로 당하면 안 돼.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해. 수빈아, 변호사 비용이 얼만데. 구청에서 무료로 상담해줘. 내가 구청에 전화해서 상담 가능한 날 알아볼게. 53년 인생에서 법률이라는 단어를 내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 앞에 앉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가 돌아간 뒤에 정태가 서재에서 나와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은수가,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내가 정리할게. 이혼하면 너도 손해야. 저는 정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누구를 정리한다는 거야? 그 여자야, 나야? 정태는 대답 대신 서재 문을 다시 닫았어요. 그 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요. 수빈이가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봐준 무료 법률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였어요.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이삿짐 박스용 종이 가방에 27년치 가계부를 담았습니다. 그 위에 이티켓 출력본, 어린이집 영수증 사본, 수빈이가 형광펜으로 줄 그어놓은 카드 명세서를 올렸어요.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27년 무게가 손잡이에 고스란히 실렸어요. 구청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변호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강서윤, 43세. 이혼 전문 경력 10년 차라고 했어요. 저는 종이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이티켓부터 집어들었어요. 이건 언제 발견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챙겨준 아침, 서랍에서 발견한 이티켓, 어린이집 영수증, 소아과 영수증, 카드 명세서에서 나온 유아용품 결제네요. 시어머니가 다낭에서 전화 받으면서 한 말. 서윤 변호사는 제가 말하는 동안 한 번도 끊지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이 다 남편 이름이라 이혼하면 빈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모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이티켓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이건 결정적입니다. 회사 출장이라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하고 아이들, 친어머니까지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바람피운 증거가 종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어요. 카드 명세서를 넘기더니 형광펜 침 부분을 짚었습니다. 유아용품, 소아과, 키즈카페. 이건 바깥에서 쓴 돈이 집안 재산에서 빠져나간 거니까 나중에 재산 나눌 때 사모님한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어머니랑 통화한 녹음을 들려줬어요. 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이 직접 통화하신 거니까 녹음으로 써도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를 꺼냈어요. 서윤 변호사가 첫 번째 권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27년 전 영수증이 빼곡하게 붙어 있는 걸 보더니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1,500원, 두부 1,200원, 손때 묻은 영수증들 사이로 시아버지 수술비 1,800만 원이 적힌 페이지, 남편 빚 4,700만 원 갚아나간 내역이 적힌 페이지가 나왔어요. 서윤 변호사가 가계부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27년치가 다 있는 겁니까? 네.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한 푼 단위로 보고하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습관이 돼서 한 권도 안 빠졌어요. 서윤 변호사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훈장입니다. 27년 동안 집안에 들인 정성이 영수증 한 장 단위로 남아있다는 건 재산 나눌 때 이보다 강한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훈장이래요.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려고 시작시킨 가계부가 27년 뒤에 저를 살릴 증거가 된 겁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메모지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적어줬어요. 정태의 출입국 기록은 법원에 요청해서 출입국 관리 쪽에서 받아낼 수 있다고 했고, 아파트 등기 서류 확인하라고 했고, 혹시 시어머니나 정태랑 통화하게 되면 반드시 녹음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담 끝에 서윤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무료 상담으로는 범위가 안 됩니다. 제가 정식으로 맡겠습니다. 비용은 나눠서 내셔도 됩니다. 구청을 나서는데 수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상담 내용을 전했더니 수빈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 카드 명세서 해외 결제 항목이랑 출장 기간을 컴퓨터로 표 만들어서 대조 정리할게. 25살짜리 딸이 퇴근 후에 밤마다 엄마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맙기도 하고 이 아이한테 이런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게 미안해서 구청 앞 벤치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나니 이혼이 점점 현실이 됐어요. 문제는 당장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27년간 전업주부였던 53세 여자가 뭘 할 수 있을까? 구직 사이트를 열어봤는데 경력 단절 여성 50대로 검색하면 나오는 건 요양보호사 아니면 청소용역뿐이더라고요. 이력서에 쓸 경력이라곤 결혼 전 식품회사 생산직 7년하고 중간중간 뛴 주방보조, 마트 계산원, 보험 외판이 전부였어요. 그 주 목요일 오후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영자 언니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영자 언니는 식품회사 시절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10년 전에 퇴직하고 반찬 가게를 차렸는데 매장을 하나 더 내면서 주방이랑 배달 관리를 같이 할 사람을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만나자고요. 토요일에 찾아가 봤더니 12평짜리 가게에서 영자 언니 혼자 반찬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까지 하고 있었어요. 은수가 새 매장에서 주방이랑 배달 관리 맡아줘. 월 220만 원의 4대 보험.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53세에 내 이름으로 된 월급 통장이 생긴다는 것, 4대 보험 들어가면 국민연금이 추가로 쌓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눈앞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상황을 말 안 했는데 영자 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어요. 은수가, 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 있지? 반찬 가게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결국 다 말해버렸습니다. 영자 언니가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수가, 너는 남 밑에서 눈치 보느라 네가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 식품회사 라인에서 너처럼 꼼꼼한 사람 없었어. 27년간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시누이한테도 못 들은 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옛 동료한테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반찬 가게 냉장고 앞에서 울었어요. 영자 언니 가게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창밖을 보는데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서윤 변호사한테서 증거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영자 언니한테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수빈이는 매일 밤 서류를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27년간 혼자였던 내 주변에 생긴 첫 번째 울타리였습니다. 5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싸움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오전에 포장하고 오후에 배달 관리를 하면 저녁 6시 반쯤 퇴근이었어요. 하루 13시간 넘게 서 있으니까 발바닥이 갈라지고 손등이 트더라고요. 그래도 첫 달 월급 220만 원이 통장에 찍혔을 때 그 숫자를 핸드폰 뱅킹 화면에서 3번은 다시 봤습니다. 27년 만에 내 이름으로 들어온 내 월급이었어요. 서윤 변호사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넣었고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아서 서윤 변호사랑 나란히 차례를 기다렸어요. 무릎 위에 종이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안에 27년치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니까 정태하고 정태 쪽 변호사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정태는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있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렸습니다.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조정위원이 양쪽에 진술을 요청했어요. 정태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쌍방의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며 원만한 재산 분할을 희망합니다. 성격 차이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남편이 다른 여자랑 아이 둘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닌 게 성격 차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까지 동행했는데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있었고 옆에서 서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사 이티켓 출력본. 인천에서 다낭. 성인 3명, 소아 2명. 시어머니 이름 포함. 두 번째, 수빈이가 밤마다 정리해준 카드 명세서 대조표. 17개월 동안 유아용품, 소아과, 키즈카페에 쓴 돈 총 2,400만 원. 다낭 여행 추정 비용 500만 원. 세 번째, 어린이집 원비 납입서. 월 48만 원. 정태 계좌에서 자동이체. 네 번째, 시어머니와 직접 통화한 녹음 파일. 조정위원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조정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남자가 바깥에서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잘했으면 그랬겠어? 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뒤에요.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놀이 하는 소리도요. 다낭 리조트에서 시어머니가 내연녀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한 말이라는 게 그 배경소리 하나로 다 드러난 겁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은
의뢰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녹음을 끝까지 듣고 나서 안경을 벗고 정태를 바라봤어요. 이 녹음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정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만 깍지를 끼었어요. 27년 동안 집에서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는 동남아 뛰는 사람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종이 가방에서 27년치 가계부를 꺼냈어요. 조정위원이 첫 번째 권을 펼쳤습니다. 콩나물 1,500원부터 시작된 영수증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시아버지 대장암 수술비 1,800만 원 내 퇴직금에서 지출. 남편 빚 4,700만 원 주방보조. 마트 계산원 급여에서 상환. 매달 시댁 용돈 30만 원씩 계좌이체. 조정위원이 가계부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물었습니다. 이 돈을 다 사모님이 부담하신 겁니까? 네. 식당 주방보조, 마트 계산원, 보험 외판까지 했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옆에서 보충했어요. 의뢰인은 27년간 집안일 외에도 따로 일해서 시아버지 병원비 1,800만 원, 남편 빚 4,700만 원, 시댁 경조사비랑 용돈 합쳐서 약 1,400만 원, 총 7,900만 원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급여 명세서하고 통장 거래 내역도 준비돼 있습니다. 7,900만 원. 내 27년이 숫자로 환산되는 거예요. 비참하기도 했지만 그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온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은 양쪽 합의가 안 돼서 불성립됐어요.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예상한 수순입니다. 조정에서 낸 증거가 재판에 그대로 쓰이니까 걱정 마세요. 재판 전에 법원을 통해서 정태 씨 출입국 기록을 받아낼 겁니다. 2달 뒤 1심 재판에서 서윤 변호사가 출입국 기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출입국 관리 쪽에 요청해서 받아낸 건데 지난 1년간 정태가 회사에 출장 보고서를 낸 베트남 방문 8건 중 사건이 회사 공식 일정하고 날짜가 안 맞았어요. 회사 출장인 척하고 개인 여행을 간 게 4번이나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재판부한테 말했어요. 이것은 배우자를 속여서 바람을 감춘 정황입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제 쪽 55%로 잡았어요. 아파트 시세 5억 2천만 원에 55%면 2억 8,600만 원. 거기에 위자료 3천만 원. 합해서 3억 1,600만 원. 서윤 변호사한테서 전화로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반찬 가게에서 시래기를 다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5분쯤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다가왔어요. 은수가 왜 그래? 이겼대, 언니. 그날 시어머니가 법원 앞에 직접 오셨더라고요. 이 독한 년, 집안을 말아먹을 년. 서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법원 경위가 옵니다. 그리고 녹음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반쯤 벌린 채 멈추셨어요. 평생 시어머니가 입 다무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3초의 침묵이 저한테는 27년이 응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서윤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정태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변호사 비용을 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반찬 가게에서 2번째 월급이 들어온 날 퇴근길 편의점에서 내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구나. 그래도 3개월 전 식탁에서 이 티켓 발견하고 주저앉았던 나하고 지금 월급 받고 변호사랑 통화하는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싸움에서 나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 준비가 시작된 지 3주째 되던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반찬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수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이 목소리가 급했어요. 엄마, 나 지금 아파트 등기 서류 인터넷으로 열어봤는데 움직임이 있어. 서윤 변호사가 등기 서류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했었거든요. 수빈이가 그 말을 기억하고 퇴근 후에 인터넷으로 열람한 거였어요. 아파트에 빚 담보가 하나 추가돼 있었고 정태가 신우이 큰언니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재판에서 나한테 줘야 할 아파트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빼돌리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쟤한테 돌아올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서윤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아침에 법원에 아파트 처분 금지 신청을 넣겠습니다. 등기 서류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수빈이가 캡처해둔 화면을 바로 보냈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자체가 판사한테 아주 안 좋게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해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유리하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보다 이 사람이 아파트까지 빼돌려서 나를 진짜 빈손으로 만들려 했다는 게 분노보다 서글픔으로 먼저 왔습니다. 법원에 신청이 접수된 다음 날 저녁, 이번에는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경기가 안 좋아서 부서 자체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문제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2달 앞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정태가 1년에 걸쳐서 나눠 보태준 1,500만 원은 전세금 일부였는데 나머지가 묶여버린 상황이라 준혁이는 당장 살 곳이 불안해진 거였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미워도 자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한 줄 몰랐습니다. 아빠 편 들면서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던 아들이에요. 그래도 실직하고 전세가 위태롭다는 말에 속이 시렸어요. 적금 2,300만 원을 깨서 줄까 하는 생각이 0.5초쯤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이혼 끝나고 내가 살 집 종잣돈이었어요. 여기서 또 내 걸 내어주면 27년하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혁이 걱정을 안고 있던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반찬 가게에서 점심 배달용 반찬통 박스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저리면서 등 아래쪽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언니가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에 갔더니 허리뼈 4번하고 5번 사이 디스크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요. 무거운 것 들면 안 됩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2주를 쉬면 그달 월급이 깎인다. 항소심 준비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 계산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병원에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은수가 걱정 마. 내 자리 다른 사람 안 뽑아. 네가 나을 때까지 내가 좀 더 뛰면 돼. 고마웠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2주간 못 나가니까 그달 월급이 180만 원으로 줄었고 CT 찍고 물리치료 받는데 38만 원이 나갔습니다. 2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고 거기서 38만 원이 빠지면 142만 원이에요. 서울 아니고 경기도에서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까지 약해지더라고요. 새벽에 혼자 천장을 보면서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움직이기 힘든 그 2주 사이에 시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큰 시누이가 우리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찾아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올케가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오빠를 쫓아내고 집을 빼앗으려 해요. 아저씨, 혹시 올케가 이상한 사람 데려오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작은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경로당에 가서 같은 얘기를 퍼뜨렸어요. 올케가 집안을 박살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차고 겨우 마트에 갔어요. 과일 좀 사려고요. 5년째 얼굴 알던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 인사했는데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머님 오늘 뭐 드릴까요 하시던 분이 고개를 돌리고 다른 손님한테 가셨어요. 저는 과일 봉지를 들고 멈춰 섰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마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주민이 인사를 안 받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단지 놀이터 벤치에서 수다 떨던 아줌마들이 제가 지나가니까 말을 뚝 멈췄습니다. 27년간 이 동네에서 장보고 분리수거하고 반상해 나가면서 쌓은 관계가 시누이들 몇 마디에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혼보다 이게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주변 사람들 시선, 체면. 우리 나이 또래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디스크 통증이 좀 가라앉아서 물리치료 다니면서 겨우 반찬 가게에 복귀한 날 서윤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은숙 씨, 좋은 소식입니다. 아파트 처분 금지가 인용됐어요. 아파트를 못 넘기게 막은 겁니다. 그리고 정태 씨가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재판부한테 보고됐으니 항소심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그냥 피로했습니다. 허리에 아직 잔통이 남아 있었고 동네 사람들 눈은 여전히 따가웠고 준혁이 걱정도 가시지 않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 허리에 물리치료 패치를 붙여줬어요. 패치를 붙이면서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아니, 괜찮아. 수빈이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말했어요. 엄마, 나 옆에 있으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돼. 저는 수빈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25살밖에 안 됐어요. 자기 인생이 있는데 엄마 이혼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꼭 이길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내일 새벽에 다시 반찬 가게에 나갈 힘이 생겼습니다. 항소심 기일이 잡힌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가정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윤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버스가 법원 앞 정류장에 멈추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허리 보호대를 차고 있었는데도 등 아래가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내렸어요. 오늘 안 내리면 27년이 그냥 흘러가니까요. 법정에 들어서니 정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긴 했는데 2달 전이랑 달리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밑이 꺼져 있더라고요. 수빈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내연녀랑 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아파트 처분 금지에 회사에서 입지도 좁아졌다는 거였어요. 시누이들이 변호사 비용 대주기로 했던 것도 금액이 커지니까 서로 미루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건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정태가 재판 중에 아파트를 시누이 이름으로 넘기려 한 시도, 법원이 처분 금지를 걸어서 막았다는 결정문을 냈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건
판사한테 가장 안 좋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1심에서 이미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었어요. 회사 출장 일정하고 대조해 보니까 회사에 출장 보고서를 낸 베트남 방문 8건 중 사건이 회사 일정하고 날짜가 안 맞았다는 걸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 더 드러난 게 있었어요. 이혼 소송하면서 확보한 출입국 기록이 정태 회사 쪽에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돌렸는데 출장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게 확인됐어요. 이건 이혼 재판에서 직접 증거로 쓰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터진 거라 정태 상황이 더 궁지에 몰린 겁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다 검토하고 정태 쪽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태 변호사가 아파트 넘기려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족 간의 일반적인 거래였습니다. 재판부가 바로 받아쳤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를 피고 누이 명의로 이전하려 한 것이 일반 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정태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건 재판 후 3주 뒤였어요. 서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 씨, 1심 판결 유지됐습니다. 재산분할 55%, 위자료 3천만 원, 합해서 3억 1,600만 원 확정이에요. 상대 측이 재판 중에 재산 빼돌리려 한 게 오히려 심증을 굳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반찬가게 뒷마당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4월이었는데 바람이 차더라고요. 그래도 햇살이 얼굴에 닿으니까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판결 이후에 일은 빠르게 정리됐어요. 정태는 분할금을 마련하려면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회사에서 출장비 거짓 청구 건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해외 영업팀에서 내근직으로 자리가 옮겨지면서 연봉도 깎였어요. 27년 동안 나는 비행기 타고 동남아 뛰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세우던 해외 출장이 바람 통로가 되고 결국 직장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내연녀는 정태가 집을 잃고 회사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이 돌았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큰언니네 작은 방 신세가 됐습니다. 큰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옳게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돼. 오빠 재산분할금에서 어머니 목 좀 빼줄 수 없어? 저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이었어요. 반찬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앞쪽 가로등 아래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추석도 아닌 평일 저녁에 반찬가게까지 찾아온 겁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불렀는데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잘못했어. 아빠가 전세금 보태줬을 때 그게 입막음인 줄 몰랐어. 엄마가 예민하다고 한 거, 그거 아빠가 하던 말 그대로 따라한 거였어. 나 정말 몰랐어. 말 끝에 울음이 섞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들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이 아이가 미운 거하고 이 아이가 내 자식인 거는 같은 마음 안에 있었어요. 저는 준혁이를 안아줬습니다. 준혁아, 너는 내 자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안았다가 떨어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내 빚은 네가 갚아. 엄마가 대신 갚아주는 건 이제 없어. 그게 엄마가 27년 동안 배운 거야. 준혁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아직 정태가 안 나간 상태라 같은 집이었는데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들어가서 27년치 가계부를 꺼냈어요.
첫 건 첫 페이지. 콩나물 1,500원. 마지막 건 마지막 페이지. 지난달 공과금. 한 장씩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려고 시작시킨 가계부가 법정에서 훈장이 됐구나. 마지막 페이지 뒤에 끝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새 가계부를 한 권 꺼내서 첫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윤숙의 가계부 한 권. 이혼이 확정되고 정태가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팔리기까지 4개월이 걸렸어요. 경기도 외곽 32평이 쉽게 안 나가더라고요. 매각 대금에서 재산분할금이 지급된 뒤 저는 바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억 1,600만 원. 숫자만 보면 커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을 사고 나면 남은 돈으로 60세, 70세, 80세까지 살아야 해요.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수빈이랑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았어요. 수빈이가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해서 목록을 뽑아왔고 저는 직접 가서 창문 방향이랑 수도 수압이랑 벽지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식품회사 생산라인에서 분량 골라내던 눈이 이럴 때 쓰이더라고요. 경기도 소도시에 전용 59제곱미터 소형 신축 아파트를 찾았어요. 매매가 2억 2천만 원. 취득세랑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까지 합치니까 2,400만 원 남짓이 더 들었습니다. 총 2억 4,4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셈이에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이윤숙 세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새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15분 거리였는데 30분 넘게 걸렸어요. 자꾸 서류를 꺼내서 봤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빈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커튼도 없고 가구도 없고 바닥에 입주 청소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바닥에 앉아서 등기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있었어요. 53년 인생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나머지 7,2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적금하고 개인연금에 나눠 넣었고 2,200만 원은 비상금으로 통장에 뒀어요. 서윤 변호사가 소개해준 재무설계사가 말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려면 7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월급이랑 연금 합치면 넉넉하진 않아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사실 수 있는 구조예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이 5글자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말이었습니다. 27년간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시누이 눈치를 봤어요. 콩나물 한 봉지 살 때도 가계부에 적어야 했고 친정에 다녀오면 며칠을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반찬 가게에서는 영자 언니가 제 1년째 근무를 축하한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은수가 네가 오고 나서 단골이 30% 늘었어. 특히 매콤 어묵볶음이랑 소불고기 장조림은 주문이 2배야. 월급을 25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반찬 만들고 오후에 배달 관리 마치면 저녁 6시 반 퇴근. 고되지만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250만 원은 27년간 남편 카드로 장 보던 시절의 어떤 금액보다 무게가 있었어요. 지난달에 반찬 가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그러셨거든요. 사장님, 여기 반찬이 우리 며느리보다 나아. 영자 언니랑 눈을 마주치면서 웃었어요. 사장님이래요. 53년 동안 옳게 며느리, 엄마라고만 불리다가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 겁니다. 수빈이하고는 격주 토요일마다 내 아파트 근처 칼국수집에서 밥을 먹어요. 칼국수 한 그릇에 8,000원. 수빈이가 처음 새 아파트에 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 벗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집이다. 진짜 엄마 집이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수빈이가 말했어요. 엄마 집 예쁘다.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말이었어요. 27년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내 공간을 딸이 처음으로 인정해준 순간이었거든요. 준혁이는 배달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 후 석 달째부터 한 달에 한 번 내 계좌로 10만 원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적요란에 엄마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그 알림을 본 건 반찬 가게 퇴근하고 편의점에 들렀을 때였어요. 핸드폰 화면에 준혁 이은숙 10만 원 엄마 용돈이라고 떠 있는 걸 보고 편의점 음료 냉장고 앞에서 울었습니다. 캔커피 하나 사서 밖에 나와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 10만 원이 1년 전에 엄마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돈이라는 거요. 정태는 아파트 팔고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대요. 감봉에 보직 변경까지 당한 뒤로 해외 출장은 완전히 없어졌고 내연녀는 정태가 집 잃고 연봉 깎이니까 아이 둘 데리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큰언니네 작은 방에서 지내시면서 아직도 그러신대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건 다 그년 때문이라고. 전에 듣긴 했지만 더 이상 상처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내 가계부에 안 적히는 항목이니까요. 지난 설날 수빈이하고 준혁이가 내 작은 아파트에 왔어요. 셋이서 부엌에 나란히 서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여든포기 김장도 없고 12가지 제사상도 없는 냄비 하나에 떡국 하나뿐인 설날이었어요. 수빈이가 계란 지단을 붙이고 준혁이가 서툴게 파를 썰었습니다. 파 써는 게 어찌나 두꺼운지 수빈이가 옆에서 오빠 그건 파전 쓸 거야? 라고 놀렸고 준혁이가 머쓱해하면서 다시 썰었어요. 좁은 식탁에 떡국 3그릇을 놓고 마주 앉았을 때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명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떡국 먹고 수빈이가 설거지하고 준혁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불빛이 보였어요. 예전 동네에서 시누이들이 소문 퍼뜨려서 마트 사장님이 눈 피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내 과거를 몰라요. 그게 도피가 아니라 새 출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반찬 가게 단골들이 사장님 반찬 맛있어요 할 때 그게 내가 새로 쌓아가는 관계이고 체면이에요. 영자 언니가 반찬 가게 점심시간에 김밥 나눠 먹으면서 물었어요. 은수가 후회 안 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27년 참은 건 후회해도 다시 시작한 건 하루도 후회 안 해. 영자 언니가 웃으면서 그 말 멋있다고 했는데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한 거였어요. 저녁에 반찬 가게 문 닫고 버스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수빈이가 보낸 카카오톡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칼국수집 예약했고 준혁이도 온대요.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은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떡국 한 그릇을 마주 앉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27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압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아파트 현관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하고 수빈이하고 준혁이 셋뿐입니다. 53년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의 크기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은숙 씨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쁜 남편을 벌하고 재산을 되찾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27년간 시어머니의 감시용으로 시작된 가계부가 법정에서 훈장이 되었고 남편 빚 갚으려고 새벽마다 나갔던 주방보조 경력이 반찬 가게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이은숙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 가계부 첫 페이지에 자기 이름을 쓴 거였습니다.
남편 이름도 시어머니 이름도 아닌 이은숙의 가계부 한 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참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어요. 떡국 한 그릇을 마주 앉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53세에 다시 시작한 사람이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항상 올라가고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